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재정과 정부 부채 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재정 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봤는데, 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리퀴디안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이 리퀴디안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책이나 사람에 따라서 이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혼동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퀴디안 이퀴벌런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봤던 그 기간 간 예산 제약, 정부의 기간 간 예산 제약, 이것을 가계의 기간 간 예산 제약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리퀴디안 이퀴벌런스의 효과, 그것이 만약에 성립될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리 거시경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재정 적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재정 적자나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총수요를 통해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이것이 정부 부채를 통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부 부채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 자체,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 부채가 늘어나죠. 그거는 단기적으로도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가지고는 경제에 어떤 큰 변화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늘어나는 게 자꾸 시간이 쌓여가지고 정부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 적자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하고 간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출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D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부채고요. Y는 이제 GDP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의 부채가 뭐 과다한 수준이냐, 뭐 아니면 괜찮으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부채의 규모 자체 가지고는 판단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나라가 미국처럼 큰 나라면은 뭐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커도 그것이 뭐 감당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나라일 경우에는 뭐 얼마 안 되는 규모의 정부 부채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것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부채가 나미널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밑에 나와 있는 Y는 나미널이겠죠. 나미널 GDP가 되겠죠. 그죠? 뭐 D가 이제 real, 실질 정부 부채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Y는 당연히 실질 GDP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끼리 쓰고 실질은 실질끼리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D를 그냥 나미널이라고 합시다. 나미널이라고 하고. 그러면 Y는 뭐 나미널 GDP가 되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를 리얼로 환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부 부채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시점을 잘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T라고 하면은 YT는 이제 플로우기 때문에 뭐 2006년도, 그렇지만 정부 부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06년도 말을 하든지 2006년도 초를 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해야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 T기 말이라고 이거 왜냐하면 이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스탁이기 때문에 T기 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 그러면 이제 2016년도 말에 국가 채무에서 나누기 2016년도 중의 GDP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때가 하나는 플로우고 하나는 이제 스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빼기. 그러니까 이건 정부 부채 비율이 어떤 변화죠. 정부 부채 비율이 2016년도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15년도에 비해서 뭐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4-11이.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른쪽 항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걸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이 DT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DT라고 하는 것이 정부 부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가계 부채나 민간 기업의 부채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부채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 부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부채는 뭐 우리나라 민간 뭐 대우조선해양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되지만은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이 완전히 민간 기업이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는 건데 이 정부 부채도 지금 그 책에 나와 있지만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얼마나 이제 정부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3가지 정도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잠깐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건 제도적인 얘기인데, 이 국가 채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좀 용어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지만은 이건 사실 정부의 채무입니다. 정부. 명칭은 국가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고 이 3개 중에서 가장 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정부보다도 이게 정부 국가는 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좀 굉장히 광인처럼 되는데 우리가 쓰던 용어예요.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어를 그냥 쓰는 건데.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뭐, 도라든지 뭐 이런 지방정부죠. 이 부채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거. 뭐 신용보증기금이니, 뭐, 이런 기금의 부채를 포함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게 잡은 걸 말해요. 일반 정부 부채는 이제 여기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공기업은 아니고요. 비영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아니고 공기업은 아니고 그냥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되는데, 공기업을 포함할 때 금융공기업은 뺍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뭐 이런,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금융공기업은 빼고,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범위가 커지고요.
정부 부채를 국가 간의 비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도 아니고요. 보통 뭐 IMF나 이런 데서 이제 뭐 IMF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국가 간의 그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를 한다. 뭐 이럴 때는 이게 많이 이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국가 채무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입니다. 이거 뭐 회계 원리하고 에서 나오는 얘기 뭐 하고 비슷한 그런 뭐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우리가 얼마인지를 잡는다라고 할 때 이제 그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진 빚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좀 용어가 좀 그렇네.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만큼 내가 차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뭐 20년, 30년 후에 뭐 줘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현재 가치까지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정부 부채를 계산하면 이제 발생주의가 이제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실제로 그냥 내가 현금으로 이렇게 꾼 빚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연금비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인 것 같지만은 국민연금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씩 여러분들은 이제 몇 살까지 걷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면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계약에 따르면은 뭐 국민연금을 한 차례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000 몇십 년이면은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정부가 국가의 예산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겠죠.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물어주겠다고 국가의 예산으로 물어주겠다고 지금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지급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 부채는. 하지만 미래 이제 발생 가능한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 implicit liability라고 뭐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채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재정학이나 뭐 그저 공공경제 수업에서 커버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게 이제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이 중에서 뭘 가지고 우리 DT로 삼는 게 나으냐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얘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학자들은 가능하면 넓게 잡는 게 좋다. 임플리시트 라이빌리티까지 잡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봅시다. 일단은, BDT라고 하는 것은 이제, T기 중에, 이 DT고, DT-1죠. BDT라고 하는 것은 T기 중에 발생한 재정적자입니다. 재정적자. 그러면 재정적자가 이만큼 발생하면 정부 부채를 보전할 수 있는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요 크기만큼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세금을 걷거나 해가지고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정부 부매를 하든지 뭐 이전 지출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돈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전부 다 여기는 뭘 이제 가정한 겁니까? 전부 다 정부가 빚을 내서 메운다. 차입을 해서 메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족한 것만큼 차입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8식이고요. 그럼 이제 재정적자는 뭘로 정의가 되느냐? 이때 재정적자는.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재정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성립시키는 재정적자는 모든 정부 지출에서 모든 정부 수입을 뺀 건데, 이건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건 정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요거는 이전 지출, 요거는 이제 정부의 순이자 지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재정 적자고 이렇게 될 때 요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도 그러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식의 BT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에 dt-1 더하기 bdt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자도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회계상에는 정부가 금년 중에 지급해야 될 이자도 정부의 지출 항목으로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자 지출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dt-1 더하기 bdt가 dt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요 bdt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제 여기는 r을 썼네요. 미안합니다. r로 쓰겠습니다. rdt라고. rdt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t-1이죠. t-1 그렇네. t-1 맞네. 여기 t-1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도 잘못했나 그러면? 책은 제대로 돼 있는데, 책은 int라고 하는 걸 따로 적지를 않았는데, RDT-3 맞아요. T-3입니다, 여기.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이 BDT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GT 더하기 TT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TRT 마이너스 TT 플러스 순이자 지출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R 곱하기 D T-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라이머리 본원적 재정적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DT를 쓸 때 dt-1 더하기 bdt 이렇게 쓸 때는 이것은 재정적자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익숙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여기다 재정적자. 이때는 뭡니까? 본원적 재정적자. 물론 틱이죠, 그죠? 이게 뭐 본원적 재정적자 언제? T기의. 요게 바로 여기로 와가지고 요거죠. 그런 식이 서로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 본원적 재정적자. 그러면은 dt는 1 플러스 r dt-1이고 본원적 재정적자를 우리가 gt
더하기 TRT 빼기 TT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쪽이 본원적 재정적자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 부채의 변화가 아니고 정부 부채 비율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이제 YT로 나눕시다. 그리고는 요 항만 좀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YT-1분의 DT-1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YT분의 1 플러스 R DT-1이니까, 요거는, 앞에다가 이 뒤에 YT분의 DT-1를 빼내면은 이 앞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1 플러스 R이 되고 YT분의 YT-1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뭐 요렇게 하면은 요거랑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의 역수가 G라고 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나미널인지 류얼인지 얘기를 안 하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GDP에서 금년 GDP에서 작년 GDP 나누면은 그게 1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G는 경제 성장률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R YT-1분의 DT-1이 되죠. 그죠? 네. 요거를 요렇게 좀, 요거는 G의 정의식입니다. 그죠? 이게 G, definition, 뭐에 대한, G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줘가지고, 요게 뭐하고 뭘로 근사시킬 수 있냐면, R-G에 YT-1, DT-1로 분사시킬 수 있다. 요거를. 이거는 뭐 어떻게 이 근사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거 자체를 1 더하기 뭐라 그럴까요?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면은 1 더하기 알파라고 하면 요거 자체를 1 더하기 알파라고 하면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1 더하기 G는 1 더하기 R이잖아요.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G 더하기 알파 G 이퀄 1 플러스 R인데 이거는 서로 일길이 없어지고 이제 알파 G는 이게 전부 다 소수기 때문에 소수 두 개를 곱한 거는 훨씬 더 작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0으로 두면은 이게 이퀄이 아니고 근사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G는 R이고 알파는 R 빼기 G가 되니까 R 빼기 G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나? 이거 잘못된, 뭐가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1 더하기 R-G. 도출을 하다 보니까. 그죠? 1 더하기 알파가, 1 더하기 알파를 이걸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R-G면 이거 자체는 1 더하기 알파니까 1 더하기 알파는 1 더하기 R-G가 G로 근사가 돼야 되죠.
그리고는 뭡니까? 이 1이 있으니까 요걸 왼쪽으로 넘기면은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yt-1분의 dt-1 더하기 r-g에 또 이거니까, 요걸 넘기면은 yt분의 dt는 빼기 yt-1분의 dt-1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r-g에 yt-1분의 dt-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R하고 G는요, 이제 해석을 좀 하고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 Y하고 D가 전부 다 나미널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 G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G를 뭐라고 그러니까 나미널 GDP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미널 그로스 레이트예요. 리얼 그로스 레이트가 아니고. 그럼 이 R은 뭡니까? R도 당연히 나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입니다. 나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I를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원래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목이자율이고,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목 성장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R은 I-파이죠. 그죠? 원래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이자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의 관계가 사전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2016년 초에 내가 2016년도에 내가 낼 실질이자율이 얼마냐라고 계산하면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되어 있는 명목이자율에서 2016년도 중에 발생할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빼면은 사전적인 실질이자율이고, 사후적인 실질이자율은 뭡니까? 2016년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내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명목이자율 3% 냈는데, 내가 낸 실질이자율이 얼마냐? 그거는 이미 2016년 끝났으니까 내가 인플레이션율이, 물가상승률이 얼마 발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럼 사후적으로는 실질이자율은 실제로 발생한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근데 이게 뭡니까? 정부의 재정이에요. 저기 뭐냐면 이 재정 적자는 금년 초에 얼마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T기가 지나서 끝난 다음에 T기 말에 T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거니까 T기 중에 지금 T기 말이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게 T기고 이 시점에서 지금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전적으로 뭐 T기 초에 이만큼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파이 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가야 될 실질 이자율이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이냐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이냐 거기에 따라서 파이가 들어가야 되냐 파이 2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다 유치원 학생처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T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지급한 실질이자율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려면 그때는 파이를 내가 아니까 사후적인 실질이자율이 되는 거고, 그죠? 그거 뭐 하나하나 이때는 이걸 써라, 저때는 저걸 써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건데 2016년 초에 내가 2016년 말에 부채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싶다. 그때는 내가 파이를 아직 모르잖아요. 내가 계약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3% 주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이자율은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 1%면 2가 되는 거고, 뭐 4%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걸 계산한다라고 할 때,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R은 I 빼기 파이가 되고 명목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G는 실질 성장률을 우리가 GR이라고 할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GR이 실질 성장률이라고 합시다. 빼기 또 마찬가지로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목끼리 명목 이자율에서 명목 성장률을 빼거나 또는 실질 이자율에서 실질 성장률을 빼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죠. R-G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명목으로 이걸 썼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명목 성장률, 이거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D는 명목 부채고요. Y는 명목 GDP고 RG도 전부 다 명목입니다. 명목으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실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두 개 다 실질이다. 그렇지만 명목으로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명목 변수로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자도 사실 실질 재정적자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없거든요. 명목 금액 자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목으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자, 이제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만 우리에게 정부 부채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일단은 우리는 보통은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이게 값이 플러스가 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거. 특히 이제 본원적 재정 적자죠. 그럼 본원적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정부 부채는 비율은 늘어난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값에 달려 있죠. 그죠? R이 G보다도 굉장히 작으면은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얘가 포지티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합친 거는 음수일 수도 있죠. 음수가 되면은 정부 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이자율하고 경제 성장률, 특히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은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나라는 재정 적자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더라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정부 부채 비율을 자꾸 따지느냐?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은 결국 뭐냐 하면은 무엇하고 관계되냐 하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 정부가 부채를 지려면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투자자라고 합시다. 그럼 투자자도 뭐 암만 정부라 하더라도 얘가 과연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안 따질 수가 없겠죠, 그죠? 암만 정부라 하더라도 부도를 낼 수도 있고 과거에 정부가 부도를 낸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부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크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GDP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GDP가 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결국은 이제 정부가 부채를 갚으려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GDP가 크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잖아. 뭐 극단적으로는 100%를 다 세금으로 걷어도 되고, 근데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GDP 자체가 어느 정도 뭡니까? 정부가 부채를 갚을 능력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 결국 이제 GDP가 크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세금이 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GDP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DT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 비율을 보기 때문에 이 비율이 DT 자체는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보면 DT 자체는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정부 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의 변화를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몇 나라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은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고 이거는 이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부문이라고 아까 우리가 일반 정부 부채가 있었고 이제 공공부문 부채가 있었는데 공공부문 부채가 가장 광이고요. 미국은 이제 그 연방정부 부채하고 공공부문 부채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제 가장 큰 것이 연기금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연금 같은 거죠.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연금 제도가 이제 pay as you go지만은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처럼 펀디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서 그 해에 되게 나눠주거든요. 그렇지만은 세금으로 걷어서 그 해에 나눠주고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남는 것을 뭐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세금으로 걷은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완충용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걷은 걸 좀 추가로 걷은 것을. 그럼 그걸 뭘로 갖고 있냐면은 그것을 미국 정부가 발행한 트레저리 반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연방정부 부채만 우리가 따질 때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모든 트레저리 반대는 누가 보유하고 있든 간에 연방정부의 채무죠.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나 기업이 갖고 있거나 중국 정부가 갖고 있거나 뭐 한국은행이 갖고 있거나 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인데 여기서 이제 연방정부에다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기금 이걸 더해가지고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방정부가 발행한 부채 중에서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반드는 두 개 합쳐지는 순간에 합쳐진 엔티티에서는 부채가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일부를 샀는데 뭐 기업이라고 하든 내가 발행한 건 다 나의 부채예요. 근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 기업이 같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합병된 기업의 부채는 뭡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발행한 것 중에서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내 부채는 합병하면서 사라져버리잖아요. 합병된 주체에서는 사라지니. 그러니까 공공부채는 뭡니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펀드,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으면 국민연금이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연방정부 부채에 비해서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왼쪽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두 개를 합치지 않고 왼쪽만 따졌을 때는 돈이 없어진 거지만은 왼쪽 포켓하고 오른쪽 포켓하고 합쳐서 생각하면 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만 한 거. 연방정부 재정에서 이쪽 소셜 시큐리티로 옮겨갔다든지 뭐 이런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옮겨가봐야 그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두 개가 그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전쟁은 가장 정부 지출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또 뭐 중간에 뭐 좀 늘어나는 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는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부 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전쟁 후에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채를 갚았겠구나.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부채를 거의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도 비율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 그걸 이제 이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간단한 식이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D는 늘어나더라도 Y가 더 빨리 늘어나면은 즉 그게 이거거든요. G가 크면은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Y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어요. 어떻게 늘어났느냐?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뭐 실질로 해야 되고 명목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실질로 따지면은 이제 실질 성장률이고요. 명목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실질을 얘기합시다. 명목으로 얘기하면 명목 성장률이고, 이거는 뭡니까? 명목 이자율이죠. 근데 미국의 부채는 뭐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0년짜리, 20년짜리, 뭐 30년짜리, 10년, 50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장기가 많아요. 그러면 30년짜리 부채는 뭡니까? 발행 당시의 명목 이자율이 30년 동안 고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2차 세계대전 만약에 중에 뭐 1940년에 발행된 거다. 1940년에 이자율로 70년까지 고정이 됩니다. 이건 명목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미국이 뭐 대체로 한 3% 정도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40년하고 7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명목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30년 발행 당시에 이미 30년짜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알죠? 30년 만기, 여러분이 30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그럼 은행이 10%를 주기로 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물를 수가 없어요.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거는. 30년 동안 10%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리 5%로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 매년 5%씩 주는 거예요. 근데 5%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거는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연 10%가 된다. 그럼 5% 주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뭡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여기 명목으로 따지면 이제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 기간이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G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커지는 거죠. 또는 이걸 실질로, 두 개가 다 실질이라고 생각하면 실질 성장률은 한 3% 정도에 돼 있고, 이거는 뭡니까? 실질 이자율이잖아요. 실질 이자율은 I 빼기 파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자꾸 커지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I는 고정되어 있고. 이게 단기채는 물론 파이가 올라가면 I도 같이 올라갑니다. 단기채는, 그죠? 단기채는 매년 발행한다 그러면, 매년 1년짜리를 발행한다. 그러면 금년에 물가가 5%, 상승률이 5%였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 3% 받기 위해서 8%짜리 발행했다. 근데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5%가 아니고 10%가 발생했다. 그럼 여전히 8% 발행하면 난 네거티브 2%잖아요. 실질 이자율이. 투자자들이 그거는 사주려고 그러지를 않을 겁니다. 투자자는 뭡니까? 13% 정도는 돼야지 10%의 물가 상승률에 실질 이자율 3%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올릴 텐데, 문제는 채권, 미국의 국채 중에는 그렇게 단기도 있지만은 장기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 장기채들은 10년, 30년, 10년, 50년 동안 발행 당시의 금리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발행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네거티브한 실질 이자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만약에 명목이다. 이건 명목 고정돼 있고 이게 명목 성장률이 높아진 거죠. 요 시기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시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상당 부분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재정 적자는 계속이 되고, 특히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텍스 리폼을 하면서 세율을 많이 낮춰줬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이때부터 80년대부터 이제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죠 이제. 이때 발행된 국채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높은 명목이자율을 받았는데, 통화 정책은 이제 물가 안정으로 가니까 실질 이자율이 그래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이걸 키우는 방향으로서 이게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간 것이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이제 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니까 또 약간 줄어드는 게 있고,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게 좀 긴 시리즈가 없어요. 지금 이게 컨시스턴트 시리즈가 없어가지고 97년 이제 외환위기 이후부터 국가채무를 이제 뭐 그 이후 외환위기 이후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나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옵니다. 근데 우리가 긴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97년 이전에는 국가채무가 재정이 굉장히 건전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채무 재정 적자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 그림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97년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 부채가 너무 이제 과도해지면 이제 그것이 재정 위기를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못 갚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부도 부도를 낼 수가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뭐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재정 위기죠.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럽 재정 위기는 2010년에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스페인, 뭐 저쪽에 아일랜드, 뭐 좀 주변 국가로 또 뭐 사이프러스 국가로 이제 갔고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제 여기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좀 안 갖고 왔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 중에서 그리스를 빼고 유럽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 3개국은 2007년,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상당히 오히려 건전했던 나라들이에요. 뭐 그리스는 이제 조금 이 얘기에서 좀 예외고요.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재정 적자도 재정 적자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2000년대 초부터 2007년 이전까지는 독일이나 프랑스, 즉 유럽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더 좋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재정 적자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건전했던 나라들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갑자기 바뀌냐면 2008년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나라
들에서 전부 다 뭡니까? 은행들이 전부 다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구제를 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했잖아요. 경기 후퇴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뭡니까? 돈도, 통화정책도 굉장히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썼지만은 재정정책도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 지출 같은 것도 막 하고, 하여튼 재정 지출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두세 해 동안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커지고, 그것이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을 굉장히 크게 키워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 부채 비율이 일단 어느 정도 수준,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보통 요걸 이제 락어프하고 라인하트가 쓴 유명한 이제 연구나 책에서, 물론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나중에 어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이 분석의 일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혀내가지고 더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이 분석에서 한 정부 부채 비율이 60% 정도, GDP의 60%를 넘는 나라하고 넘지 않는 나라 간에 어떤 경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60%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도, 미안합니다. 이게 90%면 거꾸로 90%.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90%. 로거프하고 라인하트라는 두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는 90%. 그래서 그 90%를 넘어서요, 얘네들이 이제. 넘어서니까 일단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계속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G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90%를 넘어서니까 이제 벌써 뭡니까? 투자자들이 얘네들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자율을 결정하지만은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발행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신용도. 비록 정부지만은 R은 올라가는 거야. 왜? 여기에 신용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이제 뭡니까? 전부 다 동시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발행한 부채 중에서 만기가 도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당장 갚지를 못하면은 보통 뭡니까? 다시 새로 또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원래 있던 부채를 갚고, 이걸 이제 보통 차환이라 그러죠. 그죠? 차환을 해나가는데, 근데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시점이 되니까 이게 90%를 넘어서가지고 투자자들이 이거는 좀 나한테 위험 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주면은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에 차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부채를 재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지금 그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좀 완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유럽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나중에는 이제 이탈리아도 좀 프랑스까지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한때는. 근데 이런 나라들의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대개 100%를 좀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200% 넘어요. 진작에 넘었어요. 200%를. 근데 왜 일본은 멀쩡하고 뭐 얘네들은 겨우 100% 좀 넘어섰다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은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 화폐를 더 이상 갖고 있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제 유로화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유로화라는 이제 공통의 화폐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엔화라는 자기 화폐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게 무엇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첫째는 정부 부채는 사실은 정부가 부도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발행해서라도 갚을 수가 있어요. 화폐를 찍어서라도. 물론 화폐를 찍으면은 그걸 찍어서 한꺼번에 갚을 정도로 화폐를 찍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그 정부 부채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투자자들로서는 실질 가치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지만은 정부로서는 부도를 내는 건 아니에요. 돈을 찍어서라도 갚으면 되니까. 근데 유로존은 뭡니까? 아일랜드의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자기네가 함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유로화를 얼마나 찍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찍어낸다는 게 꼭 지폐를 찍어낼 뿐만 아니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거. 이게 22의 권한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찍어서 갚는다라고 할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부채, 그 국채라든지 일본 국채, 엔화로 표시된 것이죠. 주로 누가 사주느냐, 이거를 뭐 누구든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주는 가장 로열한, 충실한 투자자들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엔화 표시 국채는 엔화로 발행된 모든 채권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입니다. 왜 신용도가 높으냐? 화폐를 찍어서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또 세금을 걷어서 또 갚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어떤 국가의 화폐로 표시된 채권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은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중에는 투자의 목적상 굉장히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연금이 대표적인, 국민연금 같은 연금이 대표적인 투자자고요. 뭐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뭡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엔화 표시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본 국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화 표시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투자자는 전부 다 대부분이 뭡니까? 일본 국내 투자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포획된 투자자다라는, 포획되어 있는 투자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갑시다. 유럽이 각국이 자기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는 시기에는 각국의 국민들은 그 나라 정부에 포획된 투자자입니다. 정부 채권. 독일이 마르크화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프랑화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다 하나의 화폐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다 유로화예요. 유로화니까 자 그러면 이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뭡니까? 유로화로 표시된 채권 중에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쓰는 돈이 유로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유로화로 돼 있고,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유로화로 돼 있고, 다 유로화로 돼 있어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유로. 아일랜드는 영국에 붙어 있어가지고, 영국은 유로존이 아니니까 아일랜드는 뭐 자기 나라 화폐 쓰는 것 같지만 아일랜드는 유로화를 쓰죠. 그래서 다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하나의 정부가 아니고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가장 신용도가 높은 애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포획된 투자자가 아니에요. 일본 국민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포획된 투자자예요. 그 할 수 없이 그걸 사주는 일본 국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럽은 뭡니까? 그리스, 아일랜드 부채 비율 높으니까. 근데 독일은 굉장히 건전하게, 독일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없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러니까 독일 채권을 우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채권은 그러면 이자를 좀 더 얹어줘야지 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나라 채권이 부채 비율이 90%가 넘고 위험해져. 그러면 뭐하러 구태 그거 사? 안전한 거 사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래서 이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유로존의 그 유로의 뭐 존속 가능성 뭐 이런 거까지도 한때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재정 통합이다. 재정이 통합이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국채가 발행이 되거든요. 유로로 각국이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각국 정부의 재정이 통합된다면은 이제 하나의 채권이 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뭐 재정 통합을 통해 가지고 또 물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의 그 재정을 좀 건전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그건 근데 이거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파워포인트가 이게 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좀 그 이슈가 이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정 위기부터 탈출이죠. 두 가지 대안이 있죠. 하나는 이제 피스컬 오스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스컬 스티뮬러스. 두 가지 이제 아주 이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논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스컬 오스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재정 내핍이라고 보통 이제 재정 내핍 정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내핍을 하는 거니까 적게 쓰고 이걸 줄이고 많이 걷고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만들자는 거죠.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재정 흑자를 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일정하다, 뭐 이쪽이 기존하고 같다 하더라도 요게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줄어들면은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또 R에도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질 테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게 이제 재정 대피비고. 뭐 흔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피스컬 스티뮬러스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룹 학자들이나 또는 정책 입안자들의 그룹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이겁니다. 요거 뭐 줄이면은 뭐 오케이 이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장기적인 어떤 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뭐 들쑥날쑥은 하지만 또 뭡니까 ECB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하고 또 별개로 거시경제학에서 어떤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유럽이 또는 전 세계가 글로벌 이코노미가 겪고 있는 굉장히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이것이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이게 스태그네이션이잖아요. 이게 경기 후퇴. 이 국면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이제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아니면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시경제의 그 랜드스케이프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G가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낮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상태에서 재정 피스컬 오스테리티를 하면은 물론 이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도 줄고 이게 Y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Y가 심지어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얘는 어느 정도 조금 마이너스로 바뀐다 하더라도 특히 이쪽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부 부채 비율은 DT분의 YT인데 얘가 줄어들건다 하더라도 얘가 더 많이 줄어들면은 DT분의 YT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YT분의 DT는. 그래서 이 피스컬 오스테리 안 그래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피스컬 오스테리티 재정 내핍 정책이라는 것은 말이 재정 내핍 정책이지 그것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거든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총수요를 줄이고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질 않고 우리 악화될 수도 있고 게다가 경기마저 안 좋고 그러니까 스티뮬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정부 부채 이건 좀 늘어나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오스테리티 해가지고 정부 부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Y에 대비한 이 갚을 능력에 대비한 규모가 중요하니까 DT는 좀 늘어나더라도 스티뮬러스 하자 말이지. 재정 지출하고 통화 정책이 지금 잘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Y를 좀 성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논쟁도 여러분들 요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아마 그냥 뭐 물론 이게 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쪽이 그러면 결국 이겼느냐 뭐 아직 어느 쪽이 이겼다고
왜냐하면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스티뮬러스 쪽이 조금 더 그 얘기가 타당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뭐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시간이 좀 더 이제 뭐 흘러야지만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뭐 약간 그 이쪽으로 약간 뭐 근데 둘 다 논리는 다 자기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재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5장 화폐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폐 뭐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16 그 다음에 16장 이제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